이제 전 작가와의 대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쓴 작가를 모셔다가 이제 여러 날 계속 했는데 이제 영화를 좀 한번 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코너가 영화 또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영화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저기 이게 누가 추천했냐면 우리 김경일 형제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명 깊었다고 그래서 라스트 듀얼 추천해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토의하기 전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영화를 두 번 봤거든요. 두 번 보고 또 이런 해설을 한 내용들을 보니까 아, 내가 많이 놓친 것이 있었구나. 내가 영화를 잘못 봤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 좀 이런 사전 지식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독은 리들리 스콧인데 이분이 83세에 제작한 영화더라고요. 54년 전부터 영화 제작을 했고 걸작을 계속 생산해낸 아주 유명한 그런 감독이었고요. 영화가 굉장히 길었어요. 한 152분? 이 정도. 1시간, 2시간 반이. 2시간이 넘으면 굉장히 길다고 생각되잖아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지루할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결투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보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21년도에 2021년도에 개봉이 된 영화고요. 얼마 안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 시대극을 어떻게 현재의 이야기로 끌고 왔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였고요. 중세라는 틀을 빌려왔을 뿐 지금의 현재 이야기고 어, 이전 중세 배경에는 나오지 않던 그런 관점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게 그 배경은 중세지만 지금 영화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게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이 아니라 네 명이 주연이라고 할 만큼 이게 연기가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의 각축전이라 할 만큼 대단한 연기를 펼치고 있어서 참 볼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14세기 후반, 그러니까 1386년 북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은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충 줄여서 얘기하면 그 카루즈 역인 맷 데이먼과 르그리 역인 아담 드라이버는 친구 사이고 또 전우 사이이기도 하고 르그리는 카루즈 아들의 대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둘은 굉장히 좋은 사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 부임한 영주가 그 아담 드라이버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루즈와 그 르그리가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악연이 얽히고 얽혀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결투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중세 여성들이라면 어떤 폭력을 당해도 절대로 말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 주인공인 마르그리트 역인 조디 커머가 세상에 당당하게 폭로를 하고 그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배경에는 뭐 백년 전쟁, 노르망디, 페스트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지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백년 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일어난 그 전쟁인데요. 뭐 영국과 프랑스가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는 거였고요. 중세시대 말기에 일어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에는 1370년 리모주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1386년에 이 영화의 그 마지막 결투 그거를 여기서 나타냈습니다.
여기 노르망디가 나오는데 노르망디는 중세 그 핵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핵심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전에 여기서 이제 패스트에 대해서는 뭐 잘 안 나왔는데 이 극중 사건으로부터 30년 전에 패스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카루즈가 패스트로 아내와 아들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카루즈가 두 번째 결혼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는 이 모든 그 영화, 이 모든 일의 밑바탕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는 결투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결투 재판은 뭐냐면은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당사자가 결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게르만법의 한 방법이고, 아까 저기 박선배 형제님 말씀도 하셨지만 신명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어, 왕의 허락하에 재판 대신 결투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이 결투 재판이. 이제 그 당시에는 철저한 기독교 문명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신께서는 정의로우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결투는 가장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재판의 결과이다. 네, 신이 정의다. 이게 신의 정의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신명재판이 이 결투 재판이었고요. 이 영화의 결투 재판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프랑스에서 마지막 결투 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온 이 마지막 그 결투 재판이 뒤끝이 안 좋아가지고 이 재판이 결투 재판 폐지에 영향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결투 재판은 왜 있었는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본다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판단할 것을 판단을 안 해주니까 개인이 싸워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한 왕권과 관련이 있고요. 나중에 결투 재판이 폐지됐는데 그 결투 재판의 폐지는 강력한 왕권 확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투는 우리가 본 영화에서 결투는 이제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원래 결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랍니다. 중간에 기권을 할 수 있답니다. 중간에 자기가 불리하거나 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이제 기권을 한답니다. 기권을 하면 재판에 패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혐의에 맞는 처벌을 따로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결투는 그 중세의 기사도의 꽃이고 가장 신성한 귀족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에서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거였죠, 결투가. 그래서 결투의 그런 문화적 의미는 귀족이 갖는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랍니다, 결투가. 그래서 귀족이 태어나서 짊어지는 최악의 의무로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뭐 신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밀하게 행해지는 의례를 통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신성한 절차이고 결투를 신청했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는 귀족 포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이런 문화적 의미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기사가 되잖아요. 근데 귀족이 다 기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세 초기에는 기사 중에 일부가 귀족이었대요. 그리고 중세 초기에는 귀족이 신분이 더 높았겠죠, 기사보다. 근데 중세 말기에는 귀족 중에 일부가 기사였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사가 더 신분이 높았죠. 귀족 중에서도 일부가 기사였고, 귀족 중에서도 재산, 능력이 있는 자만이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사끼리만 결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르그리한테 어, 이렇게
계속 나한테 경이라고 안 부른다고 좀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르그리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제 결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투 직전에 기사로 서임이 된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놓쳤는데 그렇게 어, 결투 직전에 기사로 서임돼서 똑같은 기사의 자격으로 결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르그리에 비해서 카루즈는 모든 면에서 좀 열등했죠. 뭐 재산이나 뭐, 뭐 여러 가지 또 카루즈는 이제 문맹이었는데 르그리는 책도 읽을 수 있고 모든 면에 열등했는데 다만 기사라는 것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여기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것은 싸움을 통해서 가문의 영광을 높이는 존재다.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또 기사가 꼭 싸워야 할 상황은 불명예를 당했을 때, 그래서 귀족으로서 특권이 침해받았을 때, 가문의 구성원이 공격받았을 때, 이럴 때는 꼭 싸워야 할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그 가문에 있는 그 종이라든지 자기 아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받았을 때 기사가 꼭 싸워야 할 상황이고요. 중세 결혼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그리트는 집안도 좋고 뭐 부자고 막 그런데 여러 가지 불리하게 좀 손해 보는 결혼을 한다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자 측에서 왜 손해보는 결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당시 문화는 이 결혼이 어떤 개인 간의 결혼이 아니라 집안과의 결혼이었고 정략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주로 장남을 선호했대요. 왜냐하면 장남이 다 이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가문을 물려받고 또 차남부터는 그게 없어가지고 장남과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또 결혼하는 나이대의 여자가 많았답니다. 여자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남자는 3, 40대에 결혼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부족하고 여자가 많고 또 귀족 수가 적었대요. 귀족 수가 2% 정도, 2% 정도뿐이 안 되니까 또 숫자적으로 적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다 보니까 여자 측에서 손해보는 결혼을 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마르그리트가 약자로 보여졌는데요. 이제 뭐 카루즈는 재혼이고 또 마르그리트는 초혼이었고 또 카루즈의 집안은 그렇게 훌륭한 집안이 아니었고 또 마르그리트는 젊고 아름답고 거기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또 아버지도 힘 있는 귀족이고 근데 다만 아버지의 약점이 백령 전쟁 중에 영국 편을 들었던 거.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과 결혼을 하게 된 마르그리트죠. 중세 여성의 지위는 만약에 강간죄다 그러면은 이게 남편의 재산 침해죄, 여성에 대한 그런 죄가 아니라 여자가 남편 재산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 침해죄고 여기 영화에서도 아내의 목숨까지 남자의 결투로 결정이 되잖아요. 남자가 결투에서 지면은 아내까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내는 결혼한 후에도 그 집안의 아웃사이더래요. 근데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 가문의 일부로 이렇게 인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도 그 여자가 강간죄를 당하고 고소를 하는데 주위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강간죄를 당해도 고소를 할 수 없었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모욕을 받는 경우가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학은 어땠냐면은 그 영화에서도 카루즈는 문맹이었답니다. 귀족이고 기사였는데도 문맹이었다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책을 좋아했습니다. 르그리는 책을 좋아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르그리가 마그리트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또 나타나죠. 네, 르그리가 마르그리트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잠깐 대화하게 되었는데 마르그리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장미 이야기를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미 이야기는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의 유혹 기술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하려면 뭐 손톱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 마르그리트는 답변을 하죠. 나는 그 책 싫어한다. 퍼시벌의 호의를 좋아한다라고 거기서 대답을 하죠. 근데 그 퍼시벌의 호의는 그 인성이 훌륭한 퍼시벌이 결국 성배를 차지하게 된다는 그 내용의 책이랍니다. 그래서 남봉꾼 남자 르그리가 추파를 던질 때 선을 긋고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마그리트는 돌리게 되죠.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혀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를 뭐 이걸 알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모르고 저처럼 모르고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조사한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영화 이런 거는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보고 영화를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김경일 형제님한테도 진행하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에, 하여튼 어떻게 한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대화해 주시고요. 보신 거 소감이나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네, 이승용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이 뭔가요? 저는 못 봐가지고. 라스트 듀얼입니다. 네? 라스트 듀얼. 라스트 듀얼. 듀얼이, 아니, 듀얼, 광고를 했는데 왜? 최후의 결투, 최후의 음, 결투. 한국말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찾아서 봐야 되겠네. 아니, 저기 이승용 형제님, 우리 단톡방에 안 계시니까 정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여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광고했는데 모르셨군요. 예. 예. 배은선 형제님 보셨다고 네네네. 제가 그랬죠. 마이크가 켜진 김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도 좀 그렇지만, 저희 이제 아내가 이 숙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결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게 토론, 여기 주제기 때문에 이건 또 반드시 또 숙제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문을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더 몇 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장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박정섭 자매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이제 깊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고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 나오는 걸 그 시대적 배경을 딱 보면서 이제 1388년에 이제 유라도 회군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말에서 조선이 막 태동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여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우월 의식 같은 걸 저 갖고 있는데 역시 그 미개한 서양 애들 저 당시에도 저렇게 총과 창과 칼을 가지고 싸웠구나.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포가 만들어져서 포를 가지고 싸우던 시대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영화 구성면에서 재밌는 건 역시 세 사람, 가해자, 피해자, 또 가해자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세 사람의 시각으로 본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이 내용들 세 개의 관점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이게 1300년대 거의 100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야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피해자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겁탈을 당했을 때 이것을 겁탈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그 피해에 대한 어떤 엄벌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뭐 그 가해자가 요구했던 것처럼 화간이라고 받아들여서 그냥 참고 넘어가느냐. 그 피해자의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나라고 젊은 시절이 없었겠냐. 나는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 나도 강간을 당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냥 묻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상적인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고 여성들의 형편이었다. 라고 봤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어, 남편의 그 생각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 소문내잖아요. 어, 누구한테 강간당했다. 내 아내가 누구한테 강간당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망신이긴 하지만 알려지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재판에 대해서도 어, 항소를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투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게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이 결과를 알고 있었느냐? 당신이 졌을 때 나까지 죽는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낳은 아이가 부모 없이 자라야 되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을 알고도 결투를 하기로 한 거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21세기에 굉장히 화두가 되는 그런 하나의 시류랄까? 그런 건데, 이것을 어, 1400년대, 1300년 말에서 1400년에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사건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누구 영화 보신 분 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본 강정희 자매님 말씀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 키셔야 돼. 저는 그 마그리트 남편 누구죠? 남자? 브루 가로죠. 루그리, 카루즈, 카루즈인가? 그 사람, 카루츠. 카루즈의 행동에 더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아, 그, 음, 진짜 사랑하는 걸까? 진짜 사랑보다는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음, 그런 쪽으로, 어, 저는 봤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어떤 동화책에서 이제 그런 결투 장면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근데 그 결말이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공주였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내가 죽는 그 장면이 나와서 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그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어, 아무리 봐도 이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음, 그 친구는 루그리. 네, 그 친구는
그러니까 뭐, 이게 말하지 말어라, 뭐, 이러는 부분, 을 하면서 자기는, 어, 그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 어, 어떻게 보면 잠깐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거는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랑에 초점해서 이거를 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투를 신청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 그 남편에게 그 마르그리트가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말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 누구 또 다시 다른 말씀하실 분? 아, 아까 여기 나가셨네. 참새상. 우리 김경일 형제님 추천해주신 김경일 형제님이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저도 뭐 우연히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봤는데 그 똑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에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정말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남자들 세계에서 지금 오늘 똑같아요. 남자들 세계에서 이렇게 남녀가 소통이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그 강간을 한 그 친구, 그놈도 아마, 이거는 여자가 충분히 그냥 사회적 여건덕에서 입 다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어떤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고해성사는 정말 잘못했다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뭐 자기 합리화를 나 고해성사 했다. 막 그 정도 차원에서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성의 입장은 정말 그 시대에는 대체로 제가 듣기로는 강간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요. 되게 이제 여성들이 그 들판에서 이제 용변을 볼 때 보통 말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거의 뭐 탈취하듯이 이렇게 옆에 이제 여성을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좀 또 상상하기 어려운 그 시대의 배경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하여튼 끝까지 합리화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강간한 르그리엔가 하는 친구가.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면으로 마주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반성을 한다 해도 과연 정말 그게 반성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볼 수 있나? 이것을 드러내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라는 사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정말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짓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야 되나? 둘이 친구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본질은 뭘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예,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간만에 제가 숙제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부득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저 영화를 작년에 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열두 또 다시 보다 보니까 이거 전에 본 거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그 보니까 실화를 기반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꾸민 얘기는 아니구나. 근데 정말 답답했던 것은 이게
그야말로 중세적인 사고 방식을, 물론 그 나중에 이제 이걸 전후로 뭐 그 제도를 없앴다 그러는데, 참 중세적인 사고 방식이 많이 반영된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가려지지 않을 때 결투를 해서, 뭐 물론 맹세를 하고 뭐 결투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판가름해 주실 거다. 이거 사실 뭐 전혀 근거 없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거 없는. 저는 사실 구약을 읽다가도 그 모세 그 율법에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신고되면 그 죄를 탄 물을 먹여가지고, 우선 맹서시키고 죄를 탄 물을 먹여서 이상이 없으면 그 여자는 부정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셔서 뭐 죽게 된다든지. 그런데 저는 과연 그 법이 실제 적용돼서 금을 마시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 의심됩니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먹였는지. 어쨌든 그 법이라는 게 참 그게 좀 황당하죠. 요즘 법도 그렇고. 요즘도 세상에 법이 많고 법을 만들고 뭐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해요. 사실 법보다 중요한 건 법의 정신인데, 그 법의 구절 하나 잡아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생사람 잡고, 이거 오늘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법은 불완전하고, 특히 중세 그 시대에는 뭐 참 답답했다. 그런 세대를 어떻게 살았나 그러는데, 요즘도 뭐 그렇게 그때보다 조금 나아졌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좀 슬픈 시대고, 그 트럭의 주인공이 그렇게 결투 이기고 결백을 밝혔는데, 다행히 결백을 못 밝히고 죽은 사람이 반은 될 것 같아요. 확률로 보면. 그렇죠? 그게 안타깝고, 또 그 주인공이 근데 그 뒤로 십자군 원정 갔다가 거기 가서 죽었다고 자막이 나오던데, 좀 안 됐더라고요. 또 애매한 십자군 원정 가서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이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잘못들이 너무 많다. 십자군 원정도 멀쩡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영화 보신 분이 많을 텐데 또 한마디씩 해 주시지요. 예, 예, 예. 선배님, 예. 제가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어, 저 영화를 금요일 날 봤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시점에서 이 영화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미투 운동, 이게 하나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이제 그 겁탈 당하고 그것을 감추고, 또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 우리 시사적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영화도 하나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목 밑에 진실에 목숨을 걸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참 진실의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 여자분이 그렇게 걸었는데, 저는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관점을 여성 인권, 그다음에 여성의 역할, 미투 운동 이런 쪽으로 바라봤었을 때,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이런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그 인권이 회복돼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이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영화에서 봤었을 때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갔었을 때 그 이제 그 집안을 여자가 이렇게 다 다스리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상당히 활기 있고 막 그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화면에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여성의 역할인데 그간 못했던 거죠. 영화에서 보게 되면 막 억압되고 어떤 소유물이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남편이 떠나갔었을 때는 막 집이 너무 이렇게 활기차게 그 성이 돌아갔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종교적인 그 신앙의 관점이 있었어요. 어,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판결해 주겠다. 진실을 밝혀 주겠다. 그런 말이었는데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때로 좋은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어, 실질적으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죽으면서까지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신부한테는 내가 했다고 고백을 고해성사를 했지만 본 결투에서 막 당사자가 칼을 그 눈앞 입 앞에 했을 때도 불구하고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 거 봤을 때 이 전두광은 얼마나 또 이런 자기가 죽었을 때까지도 역시 절대 절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적으로도 끝끝내 죽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고 또한 신의 명으로서 얼마만큼 그 신정 재판이 그라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별거 내가 신정 재판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봤는데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양손을 묶고 이렇게 물에다 집어 넣은대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물이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가라앉는데요. 이게 신을 이렇게 물을 붓고서 하나 이게 깨끗한 물에다 집어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물이 흡수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해서 그렇게 죄를 가리는 그런 그 신명 재판이 있었다는 걸 당시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그 14세기에 종교적인 그런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구나. 그런 생각들 해봤었을 때, 오늘날도 신의 명으로 기독교 사상의 어떤 교리로 사람을 죽이는 어, 구약시대도 분명히 오늘 얘기했었잖아요. 인애와 사랑 그런 것들이 없이 저질렀던 만행을 오늘날도 똑같이 저지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상입니다. 자세히 잘 보셨군요. 예. 예. 아, 이제, 이쯤에서 그, 먼저 전임 영화 코너 담당자였던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김웅재 형제님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오늘 영화 진행하라고 내가 때를 부렸었는데. 박연아 자매님 먼저 키셨는데 준비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랬어요. 예, 야, 예. 우선 저기 김웅재 형제님 하시고 박연아 선배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어,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어,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아둘람 이게 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영화 이걸 한다고 그래서 또, 라스트 듀얼 저도 상당히 재밌게 본 영화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좀 생각들을 정리하기도 했었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박정섭 자매님께 미리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들어가 조용히 참관만 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거 조용히 참관만 하려고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뭐 다들 보셨겠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어, 좀 주의 깊게 보고 또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해서 정리를 해본 것은 사실과 진실 사이의 그 간격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헷갈려하는 음, 그 것들이 사실, 진실, 진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을 잘못하고 나는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팩트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우리들 스스로도 그것을 정확히 이렇게 구분하지 못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것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팩트 또는 트루스인가 아닌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더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들이 어떤 선과 악이라는 극단적인 부분으로 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위임한 어떤 기관에다 그걸 맡기게 되죠. 그게 이제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그 제3자가 이렇게 정황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이제 그 대신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큰 오류가 되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 그래서 선과 악 또는 뭐 참 거짓 이런 걸로 이렇게 또는 이제 아군이고 적군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그러면 그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 음, 더 중요할까?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해서 개개인이 내리고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된 해석을 포함해서 내리게 되는 그 진실이 과연 더 중요한 것일까? 사실 그것도 찾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 다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모두가 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어,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팩트를 역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객관적인 팩트가 뭔가를 먼저 찾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을 향해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들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일상사에서도 그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고 절대적인 것은 그 실제로 벌어진 사건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팩트로 받아들이기,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상상이라든가 허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해석 과정을 거치게 될 때, 해석을 거쳐서 이것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인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시각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찾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아주 잘 된 영화라고 본 것은 이제 이동규 형제님 같은 분들이 아주 싫어하시는 오픈된 결말. 저는 이 영화도 물론 그 이제 영화를 보는 그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어쩌면 감독은 마르그리트의 그 시선이 진실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의문을 가졌던 게 그게 결투가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자신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가 풀리고 그 남편에게로 걸어가서 남편을 안아줄 때 마르그리트의 표정. 그건 정말, 아, 내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냉담하고 약간 허무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감독이라든가 이 원작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진실이 뭔가는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 각자에게 주는 몫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영화를 권해 준다면 반드시 저는 참고로 어, 이렇게 그 그림 하나를 꼭 찾아서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장 레옹 제롬이라는 화가가 그린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 이 그림은 아주 단순합니다. 벌거벗은 한 여인이 우물 속에 한 발을 담그고 우물 밖으로 나올까 말까를 그 상당히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사실 그 그리스에 전래되고 있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이제 그 주인공은 진실이라고 하는 주인공하고 거짓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The truth, the lie죠. 근데 어느 날 거짓이 진실에게 와서 진실을 꼬십니다. 봄이 되어서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우리 같이 놀러 갑시다. 어, 이 진실은 거짓의 말을 믿고 같이 나섭니다. 그리고는 꽃도 피어 있고, 냇물도 흐르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진실에게 이렇게 꼬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목욕이나 합시다. 예, 방금 누군가 그림을 지금 띄워주고 있는데요. 저 그림입니다. 우리 같이 목욕을 합시다 해서 거짓과 진실은 다 같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와서 진실의 옷을 입고 도망가 버리죠. 당황한 이 진실은 자기 옷을 없어져 버렸으니까 수치심과 공포심에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짓은 진실의 옷을 입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게 되고 사람들은 진실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을 진실인 양 이렇게 환영을 하고 같이 어울려 행복하게 지냅니다. 이제 진실이 나중에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내가 진실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벌거벗고 다니는 이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이 진실은 우물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어, 진실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이 진짜 진실인가 거짓인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눈에 진실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척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진실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은 행복한 순간에도 늘 두려움이 있죠. 그것은 벌거벗은 진실이 자기 앞에 나타날까 봐. 예. 그래서 음, 이제 이 그, 벌거벗은 진실이라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히랍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진실은 우물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즉, 어쩌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권인숙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 부천서 선고문 사건. 그때 이 권인숙 씨는 문기동이라는 경찰에게 그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을 당하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사람에게 알려죠.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생생하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윤숙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기보다는 20대 초반에 저 어린 처녀가 어떻게 저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 시선을 보냈던 것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뭐 안희정 과 관련된 사건이죠. 사람들은 진보라는 생각, 자신이 어느 정당을 어느 개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진보다. 뭐, 이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꽃뱀이다 뭐 2차 가해들이 많이 일어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들만 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진실과 사실이라는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다한 시간 다 채우셨습니다. 예, 그런 그 우리 김웅재 형제님 같은 그런 말이 그리웠습니다. 저기 벼랑간 갑자기 가끔 언제나 이렇게 오셔도 우리 놀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요. 감사하고요. 예, 박연아 자매님 해주십시오. 네, 김홍재 신부님 뭐 말씀 이거 너무 그리웠어요. 신부님 덕분에 좋은 책 다양하게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 그냥 듣다가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지금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저는 이 영화를 어저께 밤에 보면서 참 삶이 허무하다. 죄송합니다. 나이도 제일 어린 것이. 삶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주가 이제 세 사람인데 남편인 장이랑 와이프인 마르그리드 그다음에 그 가해를 했던 자크 이렇게 세 사람이 저는 주인공으로 봤고요. 결국 이 장은 마르그리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권력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싸움보다는 한 여자라는 입장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싸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남편인 장은 결국 그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성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음, 그냥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문이라는 어떤 저는 핑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도 저는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 자크라는 친구를 보면서 그 어쨌든 권력에 잘 맞추어 나가는 인간형. 그러면 서울의 봄에서의 하나회도 좀 연결을 하나회를 두 번 보다 보니까 또 이 서울의 봄을 두 번 보다 보니까 또 연결이 되어서 아, 이런 어느 시대든 이런 맞춤형 인간들이 또 계속 이끌어 나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유형들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 죽는다. 어떤 모습이든. 그래서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본인도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가해자였던 사람도 마찬가지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거고 그리고 이 여성은 처절하게 자신을 싸웠지만 정말 얼굴에서 저는 행복이나 어떤 이겼다는 어떤 승리감이나 이런 건 저는 잘 못 느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어, 영원히 탈자 틀리는 이런 어떤 행동들을 본인들이 해 나가면서 얻는 것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진실이 뭔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또 같이 싸워야 되는 거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어떤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그리고 해야 된다. 어, 그리고 우리가 약자 편에 선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같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때 마그리트의 맞죠? 마르그리트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함께 해줬더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대에서 약자는 또 누구인가? 그러면 또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얘기했듯이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길을 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